백척간대에 서 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하루를 한 달처럼 바쁘게 보냈습니다. 당의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임재근 비대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종료 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끝. 10시 아마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소회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윤건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동에서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사 일정을 합의한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였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정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합의한 국회 국민안전특위, 정부조직법 개정 TF 등을 통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의 핵심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관련 TF는 국회에 TF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공적연금 관련 TF를 통해서 전문가, 또 공무원 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책도 만들고 감독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키코쇼크, 저축은행 비리 등 부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서 여실히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 대기업과 결탁한 입찰 담합의 부마전이었고 죽은 강 만들기였습니다. 4대강은 죽어가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광물자원공사의 누적 투자액 3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0% 수준인 3,37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 혈세 낭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주무장관이 최경환 장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 4대강 비리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혹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관과 관계자들 대상으로 국정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떤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연속 4개 분기 0%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민 증세와 가계 부채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수출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자만 1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가계대출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빚으로 갚는 악순환의 덫에 헤매고 있습니다. 대학생 7만여 명은 연리
3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에 덫에 걸린 서민의 삶에 비대에 저당 잡힌 청춘에게 미래의 희망은 없습니다. 빚더미 정부에 사는 국민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로 성장 시대에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의원께서는 국감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해외 국감을 마치고 정세균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발언이 있겠습니다. 10박 12일로 해외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덜 쓰면서 필요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콜롬비아, 브라질 이렇게 남북미를 다녀왔는데 우리 외교관들이 또 각 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외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야 함께 느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외교 또 해당 지역의 재외 국민들의 자녀 교육 등에 대해서 좀 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납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입찰 담합, 부실공사, 환경 파괴, 공기업 부채 폭증까지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의 2배인 43조 원의 혈세가 투자된 소위 MB 자원외교는 MOU를 체결한 71건 중 단 한 건만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원가 2억 원짜리 장비를 41억 원짜리로 둔갑시키는 등 백화점식 방산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를 MB 정권의 책임 위로 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새누리당은 지금의 이 참사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MB 자원 외교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은 현 정부의 경제 수장을 맡아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방사비의 본거지로 지목받는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당사자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이를 승계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대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추상 같은 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우리 연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하면 국정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원에 감사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볼라 발생국의 보건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제 국격을 또 여기에 끌어다 붙입니다. 국격은 단순히 체면과는 다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에볼라 발생국의 보건 인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위상에 맞는 한국의 국격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고 위험 등급의 에볼라 감염에 대비한 격리시설도 없고 경험 있는 전문 보건 의료 인력도 없으며 에볼라 치료, 검역,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 대책도 전혀 안 돼 있는 국내의 보건관리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격도 중요하고 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세계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 국제적 위상을 따져야 합니다. 무조건 체면만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체면보다는 현실을 더더욱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남북관계가 대화로 가느냐 대결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밖에만 나가시면은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은 유엔 총회 발언에 이어서 최근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EU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말씀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을 외교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 때입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북 정책이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은 요원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 정책에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수단체가 25일 임직각에서 또다시 전단 선포를 하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이를 막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다가 이제 경찰이 안전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단을 살포해서 총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해서 정부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위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와 휴대전화 유통점 모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조금만 줄었다고 불만이고 유통점은 손님이 끊겼다 하고 야단입니다.
물론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보자금 상한제와 요금 인가제 등 통신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는 후발업체 보호와 하단 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통신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 담합을 둔감하자는 역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입니다.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업체 간 요금이나 및 품질 경쟁이 본격화돼서 통신비를 실제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이나 외국산 저가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도 없어야 하지만 카카오톡 검열이 사이버 망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잘못된 규제 정책이 휴대폰 망명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공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보조금 상한제 및 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번 단통법 대란을 통신시장 정상화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인재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성수대교 붕괴 20주년이었습니다. 한가운데가 뚝 끊어진 다리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2명의 학생과 시민이 목숨을 앗아갔던 20년 전의 악몽이 지금도 세월호와 판교 참사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망각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가 망각한 성수대교가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세월호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참사 20주년을 맞아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보고 싶다와 바뀐 것이 없다 였습니다. 사람은 가끔 용서하지만 역사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망각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계기로 아픔과 잘못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꼭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낙하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낙하산이라고 다 낙하산은 아닌가 봅니다. 대통령의 낙하산이 너무 멀리 날아갔습니다.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중국으로 몰래 주랭랑을 쳤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모두 놀랐습니다. 아마 청와대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또 대통령의 안목을 진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단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를 한낱 사생활로 만든 김성주 총재의 사퇴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